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정평가사 민법을 강의하게 될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항상 저를 직접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서 저도 강의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강의를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하는 강의지만 항상 이게 처음 하는 마음은 또 설레고 또 긴장되고 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민법이라는 과목을 또 처음 접하실 때 저랑 비슷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튼 제가 그 민법을 조금은 좀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부를 테니 여러분께서도 또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수험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민법은 여러분 실제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민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넘기 힘든 또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정치하고요. 정치라는 말이 이제 정밀하고 치밀하고요. 논리적이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혹시 주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많으실까요? 아니면 뭐 교도소 가실 일이 많으실까요?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많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신 일이 가장 많은 게 가장 복잡한 법리를 만든 법이거든요. 민법이 그래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감정평가사라는 객관식에 맞는 민법 공부를 여러분에게 시켜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험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필요하세요. 어찌 본다면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암기형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1차 시험으로서 민법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식 암기 시험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공부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신 것만큼 중요하신 것이 어떻게 아웃풋을 내실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해요. 따라서 강의를 통해서 단순하게 민법이 이런 겁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는 이제 하시면 알겠습니다만 두 문자를 따드린다든지 수험적으로 어디가 중요하다든지 더 나아가서 어디는 보지 말라는지 이런 말씀 드려볼 겁니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선 어디를 보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 혹여라도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 것이 100점이시라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강의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점은 아니거든요. 합격만 하시면 되는 점수를 보장받으시면 돼요. 따라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를 모두 적당하게 모든 것을 다 세 번 보는 것보다는 나올 만한 것을 선별해서 5번 보는 것이 훨씬 수험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점들도 알려드린 것이 제가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여긴 보지 마세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크게 스토리하고 포인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강점으로 좀 제 강의를 인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쭉 그 책을 넘기면서 진도 빼는 그런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훨씬 더 암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라든지 책을 봤을 때 그 긴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법학을 처음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느끼시냐면 공부는 했는데 남지가 않아요. 그건 왜? 스토리가 없이 그냥 외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암기력을 늘릴 수 없거든요. 따라 제일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쭉 이해를 시키고 이론을 설명시키고 조문 알려드리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여긴 어디가 포인트입니다. 수험적으로 여기에 나오니까 이 표현 주의해서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두 가지 스토리와 포인트 잡아드릴 것 이 두 가지에 제가 집중해서 강의할 테니 여러분께서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요 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그 점을 좀 제가 10분 살려볼까 합니다. 보통 제가 실강에서 하게 되면 보통 강의가 인사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흘러가니까 강의를 하다가 시간 지나면 중간 끊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좀 유연하게 때에 따라서 강의가 30분이 될 수 있겠고 때에 따라 50분 될 수 있겠고 그 목차에 맞게끔 제 강의를 좀 진행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 타임을 듣더라도 좀 짜임새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저의 그런 또 그 방향성 취지도 이해해 주시면은 더 재밌게 강의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들을 하기 전에 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S와 P, 스토리와 포인트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것들도 한번 맛배기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민법입니다. 자,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민법이 뭘까요? 네, 아마 법을 좀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는 뭐 사법이고요, 뭐 실체법이고요 등등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 형법은 뭘까? 형법. 네, 형법은 뭐냐면 죄진 사람 벌하는 법이에요. 쉽죠? 네. 혹시 헌법 들었을까? 헌법? 네, 헌법 들어보셨죠? 그럼 헌법은 뭘까요? 헌법은 나라 만드는 법이에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법 강의를 해드릴지 좀 감이 오시죠? 네, 맞아요. 단순하게 어렵게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 그렇게 문어체적인 말씀으로서 강의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쉬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민법은요, 네, 바로 재산에 관한 법이에요. 쉽게 돈 받는 법이에요. 자, 민법이란 것은 뭐라고 여러분? 재산 관련된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재산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 맞아요. 돈하고 물건이에요. 물건도 좀 나눠볼까요? 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값 뛰는 것 같은데, 그죠? 아파트는요, 움직이지 않죠? 따라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그럼 부가 아닌 것들이 있겠네요? 동산인 거죠. 여러분 끼고 계시는 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이것들 움직이죠? 따라서 동산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물건이라는 것은 나눠보자면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민법은 무엇과 무엇? 바로 재산에 관련된 것. 재산은 무엇과 무엇? 돈과 물건이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이야기하고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정해져겠네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얘기를 보통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들어봤죠? 맞아요. 채권법에 정의하게 돼요. 그럼 물건은요? 뭘까요? 물건. 자, 우리가 거기를 갖고 계시죠? 물건을. 그건 소유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집이니? 집 아니야. 내 거 아니고 전세야.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이것들을 뭐라 부를까? 물권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동종적인 내용들이 보시겠습니다만 권 보이시죠? 맞아요.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은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법이 나왔기 때문에 법은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보시면 되고, 어떤 권리? 돈에 대한 권리, 채권법. 어떤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법. 이 두 개를 배운다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물건과 채권을요, 누가 움직일까요? 네, 맞아. 사람들이요.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요? 네, 등등의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돈과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돈과 부동산은요, 어떻게 이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이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물권과 채권이라는 개별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틀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의사 표시라든지 등등 이야기. 그것들을 어디서 배울까? 바로 이 전인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 민법이라는 것은 구성을 해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 재산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민법 뭐라고? 재산 하시면 돼요. 재산은 여러분 뭐 갖고 싶으세요? 돈도 벌고 싶고 아파트도 사고 싶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 물건에 대한 이야기. 그럼 돈이란 것은 무슨 법? 채권법. 근데 물건은 어딘 법? 물건법.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뭘까? 내용이니까. 도대체 이것들을 누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오가겠지. 그럼 사람과 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규정들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법 총칙. 그래서 크게는 민법 총칙 순서를 보자면 물권법, 채권법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법이 존재해요. 쌤, 네, 민법은 아까 돈에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재산. 네, 아니신 것 같은데요. 왜요? 민법은 가족법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민법 가족법도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걸 재산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족법이라고 해요. 다르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가족법도요. 결혼했죠. 네, 결혼해서 그냥 잘 사시면 법이 등장할 필요 없어요. 헤어지죠. 그렇죠. 바로 이혼 시의 재살 분할 청구권. 여러분께서 가족을 맺고 잘 사십니다. 행복하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상속권이요. 따라서 가족법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민법이란 것은 그렇구나, 재산에 대한 얘기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벌써 그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도 슬쩍 우리가 가벼운 일을 통해서 정리됐겠네요. 이런 민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민법 총칙과 여러분 감정 평가하실 것들이죠. 감정 평가를 하실 분들이시죠. 그래서 감정 평가한 것 물건들을 그래서 감정 평가하실 분들이시죠. 따라서 이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전체 몇 문제? 40문제. 40문제에서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20문제, 20문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렇게 갖고 있더라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언뜻 봤을 땐 여러분, 자 40개 문제 중에서 와, 어쨌거나 민법, 총칙, 채권, 물권, 가족법 있는데 시험범위 2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와,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통 40개를 보는 시험에서는 이제 4가지 영역을 다 문제를 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경우 각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한 10개씩 나올까요? 나오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 위주로 문제가 구성될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40개 문제인데 범위는 조금해요.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네, 당연히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보지는 못할 이유가 된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중간중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드려서 범위는 많이 줄여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거기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마 처음 쌓아가실 때는 조금은 좀 용어라든지 개념 등등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처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쓰기 전에 먼저 스토리를 가지고 쉬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법조문 보면서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어렵게 써있지만 바로 그 말인 거 아시겠죠? 정리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시험 여기서 나오니까 앞자 따드릴 테니 요거 외우세요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해볼 만한 게임 되실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요 제가 조금만 더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아까 사람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이 법률 관계는 누가 맺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이죠. 자, 갑을 이렇게 해봐요. 됐죠? 여기는 이렇게 선이 오갈 거예요. 앞으로 제가 선을 그리면 이거는 앞으로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뭐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얘기 듣고 하면서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물건이 있는데 나는 뭐가 있는데? 나는 돈이 있는데 야, 우선 바꿀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뭐 육하원칙 있나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에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무엇을 했냐예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체, 객체, 그다음에 뭐냐면 서술어.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구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와 뭘 했다 이거잖아요. 나는 무엇을 뭘 했다 이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해볼게요. 여기서는 누굴까? 이게 바로 사람이죠. 이게 당사자예요. 됐죠? 당사자들이 저 이것들을 뭐라 부를까? 그렇죠? 이것들을 바로 목적 가지고 뭔가를 물건을 주고 받으려고 그래요. 교환이에요. 뭔가를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매매예요. 그렇죠? 바로 어떤 거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바로 뭘까? 목적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랄까? 의사표시 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의 성립의 모습이에요. 민법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재산이라는 것은 보통 뭐로서 여러분 재산을 그냥 갖고 평생 있으면은 문제 없지. 그 재산이 움직이니까 문제인 거죠. 따라서 항상 민법에서 중요했던 것은 물건들이 변동되는 거예요. 바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계약인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이 모습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이 언제 오지? 새벽이 언제 올까? 꼬끼우라고 닭목이에서 온다, 그렇지? 닭목이에서 꼬끼우 하면서 새벽이 온다, 그렇죠? 닭목이에서 어디서? 표현 이상한, 발음이 이상했죠? 닭목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모의, 그렇지? 표현 발음이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새벽은 언제 온다? 닭목에서 꼬끼우 하면서 온다. 그래서 닭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것이 바로 뭐다? 계약의 성립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계약 성립한다라는 말 듣거든요. 계약 성립한다, 의사표 어떤 법률관계 성립한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성립이란 말 하시면은 그냥 관용적으로 쓰셨을 거예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은 참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평상시에도 항상 법률적 관계만 맺고 사시나요? 그렇진 않죠. 친구한테 야 내가 너 앞으로 잘 되면 사줄게, 야 술 한 잔 사줄게, 이게 다 법률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관계 중에서 우리가 법률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 다른 말로 법률적 관계로 들어온 거죠. 그 많은 관계 중에서 법률적 관계에 들어온 거를 보통 법률관계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관계 중에서 우리가 법률관계를 맺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뭐라고 그런다? 법률이 성립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의사표시를 통해서 뭐가 오갈까요? 그렇죠. 이것이 물건. 우리는 이제 물건뿐만 공부한 데 있었으니까 물건만 해볼게요. 물건이 오가는 거죠. 물건. 그렇죠? 이렇게요. 한마디로 당목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계약들을 성립시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다 괜찮죠. 문제가 없다면은. 하지만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그 관련된 문제를 생긴 것들을 치료하기 필요한 거죠. 그 치료약이 바로 그 치료법이 법인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신 게요. 자, 여러분 성년은 언제부터일까요? 그렇죠. 우리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거든요. 민법상은요. 그럼 그 말은 19세 이상 되면 성년이잖아요. 그럼 보통 책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책들은 자 성년이란 말이야. 19세 돼야지만 성년인 거고 성년자가 된 말이지 이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년이 아닐 경우는 이해를 못해. 보통 이렇게 서술돼야지 이쁘지 않을까요? 예컨대 의사표시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글을 써야지 쉬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법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치료법, 치료약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약봉지인 설명서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뭐라 나왔습니까? 자, 이 약을 먹게 되면 콧물이 나지 않고요. 기침 멎어요. 이렇게 나왔죠. 거기 혹시 이렇게 써 있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코가 적당히 젖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기침을 3번 하죠. 이런 말 써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약에는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치료법만 나와 있는 거지 그 약에는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법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가 당사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도 문제가 없고 목적도 의상 문제 없으면 이 물건은 넘어가고 돈 넘어와서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하게 치료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 뭐냐면 당사자가 그때 술김했다는데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데 야 말을 하긴 했는데 내가 착각했다 야 이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걸 정해놓은 게 말씀드렸지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어떤 서술이냐면 발생된 문제들을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려운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컨대요. 정상적인 절차가 A, B, C라 쳐요. 만약에. 그럼 A, B, C를 썼다면 우리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까지 시험 준비를 하시던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써놓게 되면 다 이해해요. 근데 문제 뭐냐면 A에서 발생될 수 있는 X의 인정, B에서 발생될 수 있는 Y, C에서 발생될 수 있는 Z, 이게 서술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지워질까? 이게 지워진 거죠. 이렇게 이래버리면 아까는 A, B, C였었는데 지금 뜬금없는 X, 뜬금없는 Y, 뜬금없는 Z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이 X가 나왔던 A, Y가 나왔던 B, Z가 나왔던 C, 이 맥락을 찾아주는 거죠. 이 맥락을 알게 되면 예외적인 것들은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되실 거예요. 왜? 그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왜 스토리를 보여드렸다고 하셨는지 아셨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스토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자 여기서는요 XYZ를 배울 거예요. 그건 스토리가 아니죠. 그건 나열인 거죠. 이 나열된 것들을 제가 정렬시켜 드릴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기준을 통해서. 원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발생된 것들이 이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대원 이렇게 해서 그 개념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한 번쯤 유념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민법 총칙 물권법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계약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지금 여러분 수업 들으시는 오늘이요. 그럼 저의 오늘과 다르겠네요. 자,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께 수업 듣고 계신 오늘 며칠일까요? 하나, 둘, 셋. 뭐 10월 10일일 수 있겠고요. 뭐 10월 15일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뜬금없이 왜 물었을까? 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께서 수업 듣는 요일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네. 여러분께서는 방금 한 10여 초 동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떠올리시느라고 앞에 들었던 제 이야기들을 다시 복습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세 가지.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당, 목, 의라고. 꼭 기호 하신 분 없죠? 꼭 기호. 그러시면 안 돼요. 당, 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나오셨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법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벌써 여러분께서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를 배우신 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민법은 뭐에 대한 법이라고? 재산에 대한 법이라고. 됐죠? 재산된 법이니까 돈과 뭐가 있다고? 그렇지. 물건이 있다고. 화면 보지 않고 답해도 괜찮아요. 이 돈에 대한 것은 채권법, 물건에 대한 것은 물권법. 그것을 전체 아우르는 것들, 예컨대 사람이 무엇이냐, 물건이 뭐냐, 의사표시가 뭐냐 등등의 일반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은 민법 총칙. 우리 시험은 민총과 물권법 배운다까지 정리드렸어요. 어때요? 돌았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제 민법 총칙 한번 정해봐요. 민법 총칙 정해보자. 민법 총칙은 계약법, 재산법이라 보통 하죠. 재산관계. 물권법, 채권법이 보통 총칙이에요. 가족법에서는 민법 총칙이 정의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시고요. 따라서 재산법상의 이름의 민법 총칙이지만 구체적으로 보자면 재산법상의 민법 총칙이다 정의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뭐가 있는지 정해보죠. 첫 번째 민법 일반이 있어요. 민법 일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법이 뭐니? 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법이 뭐지? 도대체 법이 뭔데? 등등 일반적인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법이 뭘 말하는 건데요? 민법 뭔데? 하면서 이제 등등해서 비슷한 것들을 배우시게 돼요. 관습법 등등등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법률 관계예요. 일반적 법률 관계 내용을 배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을 배우세요. 그렇죠? 이 법률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바로 기준인 거죠. 그렇죠? 기준된 것이 바로 하나가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신의 성실현칙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신의 성실현칙의 1조 2조 내용이에요. 그렇죠? 1조 2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의 문제예요. 주체, 권리 주체. 권리 주체. 여러분 권리 주체라고 정리해 보자면 권리 주체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 아까 제가 사람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대우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인과 법인이 뭐예요? 됐죠? 자, 그때 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자연이 나왔어요. 자연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 주체겠죠. 네. 그것에는 예외로서 뭘 배운 거죠? 법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일반적인 자연들, 문제점 자연들을 배울까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문제점 자연들 배우지 않고 거꾸로 문제가 있는 자연인들을 배우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제한력자라고 해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 민법은 무슨 학문? 예외의 학문 정해드렸어요. 네 번째 뭘까? 바로 네 번째는 권리 획책.
권리객체. 한마디로 우리가 부동산, 동산 있죠. 그렇죠? 이런 구분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부동산, 동산 배우셨고요.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돼지를 한 마리 딱 키우세요. 그죠? 돼지. 그 돼지가 새끼를 낳네? 그럼 그 새끼 누구 거예요? 하나, 둘, 셋.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다시 한번. 돼지를 가지셨어요. 그때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돼지 새끼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요. 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걸까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이럴 수 있죠. 내가 판 건 돼지만 팔았지 돼지 새끼는 안 팔았잖아. 따라서 내가 돼지 넘겼지만 그 돼지가 난 새끼는 나한테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억진가요? 아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법에서는 야 돼지 가져갔으면 새끼도 가져간 거지. 이런 구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통 원물과 과실이라고 해요. 원물과 과실. 여러분 돈 빌려주게 되면 이자 받나요? 너무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죠. 누군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해왔던 거죠. 그 원물 돈을 빌려줬더니 뭘 받죠? 이자, 과실, 원물, 과실. 이처럼 이 권리 객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워요. 이 물건들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배우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권리 변동이에요. 이 권리 변동,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권리 변동. 만약에 민법 총칙에서 딱 한 문제 나온다 하게 되면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별 3개 해볼까요? 한만에? 네, 별 3개. 이 권리 변동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뭘까? 말이 오가는 거죠. 언뜻 봤을 때 의사표시 수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의사표시는 해석의 영역이에요. 의사표시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지는 않죠. 매도인, 나 매수인일세 이러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 그런 말 알지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혹시 위험부담, 동시항변권 이런 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의사 문적자네 따라 무효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적인 말을 쓰잖아요. 야, 그거 나한테 주라. 그 준다는 말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맥락성 파악하셔야지. 따라서 그만큼 의사표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정확한 의사표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은요. 더 나아가서요. 의사표시를 내가 너한테 보통 하죠. 네가 나한테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게 있어요. 언제? 내가 모든 걸 다 하기 힘드니까 누군가에 부탁을 해요. 야, 나 대신 뭐 좀 사다 줄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라 불러요? 대리라 부르죠. 그렇죠. 이 배우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때는 대리란 말이 되게 남달라 보여요. 보통 의사표시 다음에 대리를 배우거든요. 그래버리면 의사표시 따로 대리 따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사자 간의 한 의사표시는 그냥 의사표시, 남을 통한 의사표시는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직접적 의사표시는 여기서, 간접적 의사표시는 여기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물론 그 뜻이 제가 들은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법률적 구분들이 아니고요. 수험적 구분이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직접적 의사표시, 간접적 의사표시 이런 말은 법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직접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간접적 의사표시 보니까 그러네. 대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네 라고 보이잖아요. 이것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면 유효잖아요. 유효.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은 우리 법에 안 나온다. 그렇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나쁘게 나오겠지. 그게 바로 뭘까? 무효 취소라는 거예요. 무효 취소 등등을 배우시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죠? 그런 다음에 사라지게 되죠. 이런 권리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라진 것들을 배우시겠지만 그 의사표시가 문제였기 때문에 사라진 것들이 무효 취소로 친다면 이건 어떤 특성이냐면 무효나 취소되면 의사표시가 없던 거로 해 이거예요. 됐어 없던 거로 해. 나 또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 바로 무효 취소의 문제라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의사표시가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의사표시 있었는데 사라지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뭘까? 의사표시가 만족 얻었어. 예컨대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뭐 좀 줄래? 했단 말이죠. 과자 좀 줄래? 넌 나한테 과자를 주고 난 너한테 10,000원을 주고 그럼 계약은 실효되고 사라지는 거야. 사라진 건 말이에요. 기분 좋게 사라진 거죠. 근데 이렇게 기분 좋게 사라진 것을 유효가 계약의 성립이 유효하게 되어서 그 만족을 얻어서 계약이 실효된 것, 사라진 것을 우리 법이 적어놨을까요? 안 적어놓는다고요.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 법은 예외의 서술이니까. 따라서 법에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원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권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는 게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돈 10,000원 빌려줬어요. 그렇죠? 10,000원 빌려주고 이자를 한 1%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한 30년 동안 저 못 받았어요. 그 상태가 되어서 만난 거죠. 아이고 그때 학생 하면서요. 제가 무섭겠다. 왜? 그 10,000원이 1%가 그죠? 복리로 30년 되면 엄청 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돈을 주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께서 왜 그럴까?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럼 안 주신다 하니까 저는 소송하겠죠. 문제는 소송한다 하더라도 그 장관 시절이 흘렀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따라서 야 적당히 끝내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따라서 이것들이 바로 민법 총칙에서 정리해 보신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는 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배워요. 이거 뭐 배우는 거다? 법이란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렇죠? 여기는 법률관계에 대한 기본 배워요. 그 법률관계 기본 될 수 있는 원칙, 원리를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뭘 배우는 거지? 구체적 내용 배우니까 야 우리가 말이야 이런 원칙은 지켜야 돼. 이거 신의성취 원칙 정도 배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체, 객체, 변동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인과 누가 있다? 법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뭐라고? 유의적 존재죠. 그렇죠. 유의에 대한 표현 솔직히는 제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인 섭섭하겠다. 법인도 솔직히는 말씀드렸지만 민법 상당히 주체란 말이에요. 다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자연이었다가 너무 당연하죠. 자연은 권리 주체된 거지. 근데 법 기술적 만든 것이 법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도 정상적인 자연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문제 있는 장이 나온 거죠. 그렇지? 대학 제한 일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객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동산, 그렇죠? 원물, 과실 등등 정리했었죠. 주물, 종물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돼요. 주물, 종물은 조금 약간 어색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법적인 것들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권리 변동이요. 권리 변동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사 표시. 그죠? 의사 표시가 둘이 이루어졌으면 직접적 의사 표시. 간접이면은 대리 닿단 말이죠. 이것들이 문제 없으면은 유효. 근데 유효된 서술은 없다. 왜? 당연한 거니까. 따라 유효가 아니고 효기력이 없는 무효 추수를 다루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요. 유효했지만 하지만 사라지는 것 하나. 바로 소멸시효를 배운 거죠. 여기는 계약이 무효 유효된 거죠. 이게 뭐라고요? 유효하지만 성립은 유효했지만 하지만 시간이란 걸 통해서 일정 시간 흘러가게 되면 권리관계를 소멸시켜서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한 제도. 그래서 소멸시효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를 제가 지금 방금 이거는 유효고 얘는 무효를 말씀드렸죠. 무효. 근데 유효가 된단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봐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정리해 본다면 의사표시가 뭐라고 여러분? 유효인 경우와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무효를 배우는 게 뭐라고? 바로 무효화 제도와 취소. 일병 말씀드렸죠. 이를 배우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유효하다면 문제 없잖아요. 하지만 이외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소멸시키는 게 뭐라고? 소멸제도라고. 소멸시효. 이렇게 어때요? 스토리가 잡히죠. 그런 상태에서 뭘까? 이게 빠진 거야 이렇게. 이게 빠져버린 갑자기 이름도 무효 취소했는데 소멸시 원래 이래 되잖아. 무효 취소는 유효 나야 되잖아. 근데 소멸시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 민법은 상당히 일관되게 권리 변동에 대해서 야 제대로 된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야. 삼자간 직접적인 의사 표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간접적인 것을 때리지 이렇게. 이것들이 유효하게 되면 별 문제 없는 거지. 근데 관련된 것은 소멸시효야. 그럼 그런 것들이 무효할 수 있지. 바로 무효 취소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됐죠? 이것만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셔도 지금 정리하신 것 민법 총칙에 대한 이야기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글쎄 지금 이렇게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민법에서의 설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훨씬 더 민법적인 법학적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수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일반인으로 눈으로서 법을 이해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데 그게 법이다? 그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자꾸만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물론 해당 영역 가서는 당연히 법률적 용어들을 정리해 드릴 거겠지만 지금처럼 이야기들을 쭉 펼쳐갈 거예요. 주체 객체 하셔가지고 누가 무엇을 했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했어. 우리 평상시 보게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누가 뭘 했는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익성했더니 이 말들이 어떻게 보여? 연결돼 보이죠. 스토리 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라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소멸시효, 무효, 취소 같은 경우도 솔직히는 민법을 몇 번 보신 분이 있어도 무효, 취소 다음에 소멸시효 나온다는 것은 알아. 근데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지. 지금처럼 무효와 유효를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훨씬 연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는 물권법 정리해 보자. 물권법. 자, 물권법. 물권법도 뭐에 대한 얘기일까? 물건에 대한 얘기예요. 물권법. 우리 법책은 여러분 대륙법책에다 판택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총론과 강론인 책이에요. 총론, 강론. 그렇죠? 되게 일관되겠죠. 책이요. 보통 이걸 대륙법에서 해서 대륙법 책이라고 그래요. 대륙법 한 데는 영미법, 판례법 등장한 영미법 등등 볼 수 있어요. 그 뭐냐? 무슨 말이냐? 쉽게. 항상 뭐냐면 법에는 총론과 강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도 총론이 있고 물권법도 강론이 있어요. 잠깐만. 여긴 총칙인데 여긴 총론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관례적으로 민법 총칙하지만 보통 총론 강론 해도 괜찮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이란 말을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거기도 큰 의미 주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물권법 총론이 그냥 총칙 총론 같은 말이구나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총론입니다. 총론. 여기서 뭘 배울까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크게 보신다면 물권을 나눠요. 무엇과 무엇으로서 여기서 보시면 동산과 부동산. 됐죠?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께서 어떤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정말 그랬으면 안 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교통사고 이렇게 접촉사고라든지 나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 있으면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자, 그걸 떠올려볼게요. 두 번째는 혹시 오늘도 편의점 가서 뭘 사셨나요? 그건 너무나 많이 사셨겠죠.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둘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둘의 공통점은 무언가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에서는 돈 주고 뭐 담배 받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게 되면 잠깐만요. 교통사고 좀 애매한데? 내가 뭘 받았을까요? 나한테 손해를 줬죠. 그렇죠? 손해를 내가 저쪽에서 내한테 손해를 줬으니까 거기 보상하기 위해서 저는 뭘 달라고 했을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뭔가 주고받은 것 같긴 해요, 지금요. 그죠? 뭔가 주고받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혹시 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통사고 혹시 이러셨나요? 자, 쾅 부딪히는 순간 아유 그쪽에 저한테 잘못 사셨으니 자 계약하시죠. 자, 저한테 차가 수리비 1,000만 주세요. 이렇게 계약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해줘요. 무슨 말이냐? 편의점과 다르게 법에서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법률관계는요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계약을 통해서 정하는 약정 관계가 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따라 법률 관계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여러분이 정하신 약정 관계, 법에 정하신 법정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쌤, 그러니까 법에는 약정과 법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계약 맺어도 그 관계 법률 관계 돼요? 그렇죠. 약정 관계니까. 근데 제가 혹시 계약 맺지 않더라도 법이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 되나? 그렇죠. 법정 관계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네요. 부동산이 동산도 무슨 관계? 그렇죠. 약정 법률관계, 법정 법률관계. 여기도 약정 법률관계, 법정 법률관계. 요 네 가지를 총론에서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정했죠.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변동했어요.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권리 변동했어요. 따라서 이 물권법에서 중요한 것도 역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변동이 어떻게 돼? 부동산이 약정으로 변하고 법정으로 보내. 동산이 약정 변하고 법정 보내. 이 네 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찍어.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 둘, 셋. 당황스럽겠지만 자꾸만 이렇게 수험적 감을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죠. 여러분 감정 평가하실 때 동산과 부동산 중에 어떤 게 좀 짭짤하실까? 네, 부동산. 맞아요. 물권에서의 주인공은 부동산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법정 관계 많아요? 약정 관계 많아요? 그렇죠. 약정 관계 많아요. 제가 그랬죠. 아까도요. 왜 민법이 더 중요하다고요? 많이들 하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정.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부동산을 있잖아요. 약정 관계로서 뭔가 이전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뭔가 이전하려고 그래요. 어떤 걸 통해서 이전하죠? 등기. 그래서 이것들이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들이에요. 자, 강론가요. 강론 보시면 강론은 크게 두 가지로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소유권. 이 소유권 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뒤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사용해서 수익 얻죠. 다시 한번. 사용해서 수익 얻죠. 용익물권. 용익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솔직히 이건 조금 드물지만 우리가 해볼 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융통할 수 있죠. 야, 물건 잠깐 맡겨놓을게. 야, 내가 돈만 좀 빌려줘라. 이럴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담보. 우리 담보라고 하죠. 그렇죠? 따라서 보게 되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쓸 수도 있고 빌려서 돈도 빌릴 수 있고 등등이요. 그렇죠? 반면에 이 용익이란 것과 담보만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소유권은 용익과 담보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익만 되는 거야. 그렇죠? 담보만 되는 거야. 그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걸 보통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소유권 말고 얘들은요. 용익, 물권. 담보, 물권만 이것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죠.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들을 뭐라 부른다? 제한물권이에요. 무슨 말일까? 소유권인데 제한됐어요. 제한물권인 거죠. 그것을 정리하자면 여기는 지지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많이 들어봤죠? 지지천. 됐죠? 여기 뭐냐면 담보물권은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말 여기께서 아마 조금은 뭐냐면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건물 보게 되면 본 건물은 어떤 건설회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다음에 질권.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 전당포 아실까요? 전당포? 뭐 들어보셨죠? 요즘 보니까 명품 전당포도 있다 하던데 물건 맡기고 동산 맡기고 돈 받죠. 질권. 너무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저당권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그죠? 아우 지지전, 유저질 정리하신다면 아마 용익물권, 담보물권, 인체에 해당되는 제한물권 이게 제한물권들이죠. 6가지를 정리할 수 있죠. 지지전, 유저질 됐나요? 지지전, 유저질 한번 해볼까요? 지지전, 유저질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있단 말이죠. 독특한 권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공부한 곳이 카페라면 네. 카페에서 동영상들 많이 보시고 하시죠.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노트북 그대로 있다면서요. 그렇죠? 휴대폰도 그대로 있다면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디 환장해요? 자리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노트북도 휴대폰도 두 하나씩 갔다 오지만 내 자리 뺏긴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내가 커피를 먹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네. 그때는 뭐라고 하세요? 저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재밌네요. 혹시 그 의자가 여러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자 아니잖아요. 그럼 카페 의자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께서 뭐라 하셔요? 제 건데요? 제 자리인데요 하지 않으세요? 네. 혹시 그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어떤 행동했는데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게 법에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내가 소유는 아니지만 지금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라 부른다? 점유권.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됐죠? 따라 강론에서 몇 개를 배운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물건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민법에서 보통 다뤄진 물권법에 다뤄진 것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법 뭐냐면 민법전은 아니야. 민법전은 아닌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예컨대 민법상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특별법들을 좀 몇 개 정리하게 돼요. 풀네임 쓰지 않을게요. 복잡하니까. 그 중에 뭐냐면 이거죠. 집합건물법, 집합법.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이 등장했을 때는 지금처럼 아파트가 막 이렇게 성장할지는 몰랐던 거예요. 60년대 민법이 지금 개정돼서 있거든요. 지금 현 민법은요. 따라서 이 민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을지 집합 건물이 있을지 몰랐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만들었어요. 집합 건물의 관리 등 소유하는 법률이에요. 주력 집합법 할게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가볍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가담법이에요. 가담법 뭐냐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하시면 돼요. 가등기 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가 저당권 등등의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유저질, 유치권, 질권, 저당권 말고 조금 독특하게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 쓰기도 해요. 이것들을 보통 다루는 것들이 가담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혹시 명의신탁 배우셨나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뭐냐면 이름은 실제 내 건데 이름만 돌려내는 거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들어보셨죠? 내 건데 네 이름으로. 그죠? 부동산은 네 이름으로 해 이 자식들아 이거예요.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할게요. 따라서 물권에서는 총론 얘기 정리하시고 강론 파트에서 쭉 정리하시고 특별법으로서 세 가지 정도 집합법, 가담법, 부동산 실명법 요것들을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서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 시험범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드렸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민법을 정리해드릴지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지금 민법이란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시험범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잠깐 쉬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드렸던 두 가지 S와 P, 스토리 잡아드릴 거고 포인트 잡아드릴 거다. 얼마큼 제가 잡았는지 이렇게 기억이 남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지지전, 유저질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남죠? 이렇게 포인트 잡아드릴 거고요. 더 나가서 아까 정해 보니까 스토리가 보이시죠? 그렇구나. 소멸시효, 무효취소가 보니까 다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고 유효인 경우에서 문제된 것은 소멸시효, 무효인 된 건 얘기는 무효취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보이셨으면 제가 스토리와 포인트를 다 보여드렸다라고 한 번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험범위가 볼 수 있는 민법에 대한 전체 그림이 혹시라도 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남으신다면 아마 제가 조금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잠깐 쉬시면서 지금 드렸던 민법에 대한 개관, 민법 총칙과 물권법 정리를 해보고 계시죠.